신박한 경제 핵심은 항상 신박하게 풀어주시는 두 분,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그리고 부릉부릉 박시동 경제평론가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호가 생기셨더라고요. 부릉부릉 박시동 이렇게. 예. 자, 오늘은 나라 살림 재정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이게 사실 뭐 재정이 뭐 재정 건전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대통령이 주재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게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길래 지금 관가에 후폭풍이 불고 있는지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뭔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이게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고 국무위원들 또 수석 비서관들이 참석해서 앞으로 이제 내년 정부 예산하고 또 장기적인 재정의 방향을 정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총수입, 총지출 규모도 정하기도 하고 어느 재원을 어디에다가 투입할지 이런 비중도 정하기도 하는 그런 회의인데 보통은 5월 말 정도에 열려요. 근데 올해는 좀 늦게 열린 거죠. 네. 약간 이례적으로. 그래서 6월 28일에 이제 청와대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일각에서 지금 국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 쭉 있어 왔거든요. 그랬죠. 이에 대해서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면서 전형적인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이제 표를 의식해서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라고도 하고, 또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반대 의지를 표명하셨고, 선거에 지더라도 절대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선거에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무조건 건전 재정을 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고, 지금은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효과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 효과도 나지 않는 예산, 왜 썼는지도 모르는 예산, 특히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긴축 재정해야 되고 보조금 삭감하겠다. 이런 방침을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저는 그 방침은 뭐 평소에 하던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네. 저는 이 말이 5월 31일 각 부처 예산안을 내가 얘기한 대로 재구조화해서 7월 3일까지 다시 제출하라. 이게 원래 5월 31일까지 각 부처 예산안을 제출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9월 정기국회에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5월 31일까지 이미 각 부처의 예산을 다 제출했어요, 기재부에. 근데 6월 28일 날 갑자기 야, 3일 안에 다시 짜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공무원들이 지금 어떤 표정일까? 혹시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됐는데.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기재부 예산실에서 각 산하기관에 전화를 아마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다시 짜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사업 예산 30% 일괄 삭감 30%를. 근데 갑자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일괄 삭감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재정전략회의가 과거에도 계속 하긴 한 건데 이건 보통 중장기 재정전략회의를 한 맞습니다. 거지 그의 예산 편성 가지고 대통령이 재정전략회의 한 적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미 봄에 각 부처와 기재부 예산실에서 다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말까지 넘어가고 그게 이제 국회에 들어가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내년 예산이 사실상 다 짜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대통령께서 뒤집어 엎었어요. 이거는 시스템에 의한 이 행정 시스템에 의한 정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혼자 좀 원맨쇼 하는 식으로 자꾸 하시는데 그렇죠. 이렇게 자꾸 좀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 게 국민들한테 어필한다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굉장히 사실 위험한 정치 행보 행정을 계속하고 계셔서 참 우려스럽고요. 이건 제 같으면 추경호 부총리가 이쯤 되면 사표 내야 돼요. 이런 정도 상황이면 뭐 유사한 일이 있었으면은 그때 교육부 장관이나 여러 사람 붙잡고 막 혼내주셨는데 추 장관한테는 별 말씀 안 하신 것도 참 이상합니다. 자, 신박한 경제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박상인 박시동 두 분과 함께 신박한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몇 가지 원칙을 쭉 이야기하시고 그건 뭐 평소에 쭉 말씀하시던 원칙이에요. 뭐 표현이 좀 더 거칠어진 면은 없지 않으나
근데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서 예산을 짜서 기재부에 냈는데 다시 짜라. 네. 오늘까지. 근데 이걸 보통 분들께서는 그냥 뭐 국가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고 예. 얼마나 아닌 일인지. 일단 관행으로 황당하다는 걸 떠나서요. 예. 이게 법 위반입니다. 국가재정법에 써 있어요. 네. 국가재정법 29조에 보면은 먼저 올해 예산 편성 지침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통과된 예산 편성 지침이 3월 31일까지 각부 장관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두세 달 전에 각부에 올해 이렇게 할 거야라고 이게 심의 의결된 내용이니까 이대로 해라고 지시가 된 거죠. 그래서 각부 장관들은 그거를 보고 예산 요구서를 5월 32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 제출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기재부 장관이 최종 편성을 하고 국회에 예산 편성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 120일 전에 국회 제출하도록 이게 그렇죠. 법에 딱딱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 날짜대로 공무원들은 해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 날짜대로 제출이 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대통령이 나서서 이 절차를 어기고 5월 30일까지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며칠 안에 바꿔 이런 일이 금요일 날 했나요? 이 회의를? 금요일 날 하셨나? 예, 6월 28일 날 회의를 그럼 했고요. 수요일 날 했구나. 그리고 근데 7월 그거를 3일까지 예, 오늘까지 삭감해 와라. 이런 식의 지금 지시가 내려간 거예요. 처음에 아까 박 교수님 30% 삭감 지침이 내려갔다면서요. 글쎄 뭐 그건 공식적인 건 아니고 아마 네. 전화 돌려서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재정 가지고 일종의 정치 지금 쇼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건 굉장히 자가당착과 모순을 너무나 많은 걸 보여준 자충수라고 생각이 돼요. 박시동 네.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께서 법치, 헌법 정신 늘 강조하셨는데 네. 법을 완전히 위반하면서 법을 지켜라는 헌법 정신을 완전히 갉아뭉개는 인치를 지금 과감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자기 평소 소신이라는 것들도 내팽개칠 만큼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지금 급박했던가라는 생각도 한편 들고요. 이게 바꾸려면은 사실 국회 논의 과정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정할 기간이 앞으로 있어요. 근데 네. 이걸 굳이 이런 식으로 정치 쇼하듯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법치가 몸에 배인 사람, 헌법 정선이 몸에 배인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출만 줄이는 걸 가지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착각을 해요. 세금은 계속 깎아주면서 네.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시는 분이 부자 감세, 재벌 대기업을 위한 감세를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한 지출들을 무조건 깎아라는 식의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도 모순이고요. 그리고 뭐 이야기한 것 중에서 효과 분석 없는 효과 분석 없이 취지된 예산 같은 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타 면제한 SOC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예타 면제 SOC 사업 내년에 총선 때문에 이거 안 한다는 소리 없어요. 내년에 지금 아마 이 내년 재정 운영 계획이 그 구체적으로 내일 발표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빠졌을까? 저는 절대로 안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투명하지 않은 정치 보조금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고보조금 중에 정치보조금이 있는데 이거 싹 없애라. 글쎄, 정치보조금이라는 항목이 있는지 전 처음 알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투명하지 않은 특활비를 본인이 먼저 소명을 하셔야죠. 남한테 노조한테 투명하지 않다 회계장부 가져와라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인 특활비 사용조차 투명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안 지켰다고 지금 비판을 받고 계시는데 내로남불 전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고 돈 썼는데 효과 없는 거 잘라라 했는데 돈 썼는데 효과 없는 대표적인 경제 보조금이에요 우리 지금. 네, 근데 네. 거기에 대한 평가라는 것들이 전혀 없었고 그건 또 무조건 경제 보조금은 주면 살리래요.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엄청난 착각. 그리고 아무런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보면서 너무나 많은 자가당착과 그리고 자기 모순에 빠지신 게 아닌가.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가지고서 잘하신 거나 국민들 호응이 있다는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 시스템에 의한 정치, 행정 이런 것들이 아직 1년이 지났고 1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정착이 안 된다면은 정치 신인이었다는 그런 변명도 이제 통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시동 평론가님. 이 기회에 이제 국고보조금이 지금 제일 핫한 이슈가 돼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 보조하니까 국가가 그냥 어느 일정 단체나 이런 데도
대에다 이렇게 주고 그쪽에서 알아서 쓰는 거 아닌가? 어휴. 민간 영역 아닌가?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가 사실은 모든 공적 서비스를 다 해야 되겠죠, 직접. 근데 다 못하죠.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국가 너가 해야 되는 일인데 너가 인력도 적고 뭐 여러 가지 조직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국가 너가 해야 하는 일에 국가 이외의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 그래서 민간이나 지자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국가 일을 대신할 사람에게 그럼 우리가 보조금을 줄 테니 내 일을 너가 대신해줘라고 하는 게 국고 보조금의 원리입니다. 네. 즉 국고 보조금이 있다라는 것은 그 영역에 이미 국가가 있는 것이고요. 네. 국가 일을 통해서 실제로 거기에 그 일의 효과를 받는 국민들이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쭉 따져봐야 되는 공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국고보조금 삭감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되는 영역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되죠.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노조, 한국노총이 받는 제일 큰 국고보조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정규직 법률 상담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전국 곳곳에 있는 네. 비정규직 나 돈 떼었어요. 아우 나 이거 이렇게 해고됐어요. 어떻게 해야죠? 그럼 가면서 법률 상담 맞습니다. 센터들이 각 네. 동네마다 있으니까 근데 그거 국고보조금 삭감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비정규직 센터를 그러면- 한국노조의 위탁에서 사실 아, 운영하고 네. 있는 거고요. 국가 대신 하는 일이에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신 하는 것처럼 겁니다. 이게 대부분이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쓰이고 네. 있어요. 근데 취약계층을 위해서 쓰는 돈들을 정치보조금이라고 부르면서 잘라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부자하고 재벌 대기업을 위한 감세는 통 크게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 재정성 그리고 약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게 앞뒤가 너무나 안 맞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 네. 이게 정말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경제관료 네, 출신이신데 김대기 실장. 도대체 보좌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3월 31일 날 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그 예산 지침 그리고 5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이 다 받았어요. 또 추경호 이미 다 받았죠. 경제부총리. 근데 그거를 6월 28일 날 대통령이 야 이따 7월 3일까지 다시 짜. 6월 28일 날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은 추경호 장관은 책임을 지고 그럼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 정도 사태까지 오면 예산을 3월 31일 날 국무회의에서 만들어준 예산 지침대로 예산을 못 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국가에 큰 혼란을 끼친 거죠, 사실은. 국무회의에서 만들어진 지침대로 짰는지 안 짰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조금 규모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국가 예산에 비해서는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크게 늘지가 않고요. 대충 한 15%에서 16% 정도 100조 내외라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절대적인 포션이 사회복지입니다. 네, 사회복지 맞습니다. 쪽에 엄청나게 몰려 있고요. 또 지자체로 이전되는 게 83조기 때문에 민간 영역으로 가는 건 19조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산이 어떻게 예산 심의가 어떻게 되지? 예산이 이제 7월 달에 새로 정부에서 짜는 오늘까지 제출들은 다 하셨나 모르겠네요. 주말을 다 반납했겠어요. 이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전 부처에서 지금. 실제로 이런 오더가 가끔 불합리하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보지도 않고요. 무조건 총액 딱 놓고 뭐 오더 내려온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민간기관 뭐 30% 그다음에 네. 특정 정부 부처 4% 이렇게 딱 내려옵니다. 그럼 그거를 딱 놓고 그냥 무조건 총액 맞춰놓고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가장 반발이 적을 것 같은 거 신규 사업 또 예를 들면 좀 사회적 약자 관련 정치적 목소리가 그렇죠. 적은 분들 이런 예산부터 그냥 자르고 본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좋은 생색내기 좋은 거. 저 민간 보조금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게 좋은 거 있잖아요. 무조건 잘라가지고 총액 맞춰가지고 며칠에 그냥 뚝딱뚝딱 해버립니다. 공무원들은 그거 맞춰라면 또 맞춰서 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국가 사업이 1년 단위 이상으로 충실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루아침에 예산이 날아가고 들어오고 하는 게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현진사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뭐 같습니다. 근데 예산이 지금부터 해서 국회 통과될 때까지 국회 심의 과정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까지 요란스럽게 할 일도 아니었고요. 고칠 기회는 충분히 있었고 아마 이것도 내년 총선 때문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기싸움 내지는 수싸움에서 이렇게 뭐 기세를 잡고 가겠다라는 뭐 그런 정치적인 뭐 노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 들기도 합니다. 좀 더 예.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 주말 전국의 대한민국 공무원의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전부 다 주말을 반납했을 것이다. 오늘까지 짜내래잖아 새로. 네. 참나 고생들 하셨습니다.
왜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자, 요 얘기 좀 해보죠. 하반기 시작했는데 경제가 전반기 부진 떨쳐내고 뭐 상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무역 적자를 16개월 만에 탈출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네, 일단은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수출이 전년 대비 6% 감소한 542억 달러 정도고요. 수입이 11.7% 감소한 531억 달러를 기록해서 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끝내고 드디어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배경은 수출이 는 게 아니고 수출 감소폭보다 이제 수입의 감소폭이 이제 훨씬 크는 바람에 수치상으로는 흑자가 된 거고 결정적으로 석유, 에너지 같은 국제 에너지가락 하락이 수입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언론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불황형 흑자 어떤 겁니까? 전형적으로 흑자는 나는데 수출 수입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흑자가 나는 게 아니고 교역 규모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흑자가 날 때 이제 불황형 흑자다 이런 용어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 흑자가 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부분 수입 줄어든 것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선박 수출이 갑자기 늘어나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선박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 번씩 그 큰 사이클이 들어와요. 있죠. 그리고 이거 대금도 한 번씩 크게 들어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선박 부분들이 수출을 늘었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도 쭉 이 추세가 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반도체도 약간 수출 감소하는 폭이 줄어들었다는 게 반도체 경기가 조금씩 사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 중국의 적자 폭도 좀 감소했다는 거 이런 것 이 두 가지는 하반기에도 조금 더 무역 수지 적자가 나더라도 감소될 수 있다 적자 폭이 그런 이제 전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선박 부분 생각해 보면 수출 늘어나는 게 지금은 자동차하고 2차 전지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2차 전지 전기차 때문에 좀 좋은데 이것도 얼마나 계속 좋을지라는 부분이 또 있어요. 내년 특히 상반기쯤 가면 그래서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불안한 요소,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박은 사이클에 따라서 한번 훅 들어오고 잠자마자 또 한번 훅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무역 수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 조금만 더 보충 의견을 좀 드리면은 지금 최대 교역국이 중국 아닙니까? 중국 관련해서 이제 무역 적자가 9개월째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이제 줄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6월달에 최대 적자국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17억 달러로 최대 적자국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품목별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가 참 좋고요. 일반 기계도 조금 늘었고요. 선박이 이제 98.6% 늘었고 2차 전지 여전히 좋고요. 98.6%가 늘었어요? 근데 이제 선박 같은 선박은 예를 들면 이제 물론 이제 기성고 납으로 쭉 돈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납품할 때 한꺼번에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납품을 많이 했나 보네. 맞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안 좋고 석유화학이 특히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지금 해피하네요. 행복하네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일본은 행복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게 최상목 경제수석도 작년 나토 왔을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게 중국하고는 뭐 이제 더 중국이랑 우리가 흑자 볼 일이 별로 없다. 미국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경제지나 이런 데서 미국 쪽이 늘고 중국 쪽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근데 미국에서 중국 교역량이 줄어드는 만큼 그럼 미국에서 교역량이 늘고 흑자 폭이 늘어났느냐? 또 그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일본이 제일 좋은 시절이네요. 중국도 우리한테는 이제 적자국이고요. 일본도 적자국인데 미국은 40억 불 정도 흑자국입니다. 우리가요. 흑자. 그리고 아세안도 흑자, 베트남도 흑자. 일단 6월은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그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중국에 우리가 100만 원을 팔고 미국에 50만 원을 팔다가 네. 미국이 100만 원까지 올라가서 비중이 비슷해졌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수출이 계속 줄면서 중국이 50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중에 대한 비중이 비슷해져서 수출 관련해서나 무역 관련해서 미중이 이제 비중이 비슷했고 심지어는 이게 좀 있으면 역전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주미 대사 같은 경우는 이걸 골든 크로스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골든 크로스는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떨어져야 골든 크로스지. 그러니까 마치 이게 무슨 좋은 현상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예. 그 미국이 그 수출이 늘어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네. 지금 굉장히 좋아서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해서 수출이 느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안 좋으면서 중국 수출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중국을 볼 때 산업 구조라든지 경쟁력 있는 부분들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 중국 팔던 걸 미국에 팔고 이런 단순한 사고는 그건 정말 무지몽매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전혀 크로스가 될 수 없는 시장입니다.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가 그 교역 파트너로서 우리가 어떤 산업 구조를 가져가면서 좋은 교역 관계를 맺어가는가를 생각해야지 이쪽에 안 팔면 저쪽에 가서 판다는 식의 정말 무지몽매한 그런 이야기를 경제 관료나 대사급 인사가 하실 말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수출 규제 이게 풀리면은 우리가 뭐 아주 뭐 한국이 경제 성장률이 얼마 좋아지고 이런 정말 무지몽매한 또 그것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기였습니까? 사실 그 일본 수출 규제에서 수출입이 좀 자유롭지 않았을 때 우리 대일 적자가 줄었어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교역이 늘면은 우리 적자가 늘어나는 산업 구조예요. 그것도 보면 중국은 우리하고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적자 폭을 줄이는데 우리는 일본하고 그걸 못 줄이고 있다는 거, 우리 산업이 고도화 못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정말 경제라는 게 복잡하고도 순환되는 측면, 이게 피드백돼서 오는 측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료, 알만한 우리 관료들이 이런 식으로 쉽게 국민들한테 아주 맞지 않은 정보를 주는 식의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는 매우 유감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지만 하반기 경제도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 개인들이 각자 도생의 길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올바른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신박한 경제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상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